이게 여기서 이제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중국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자산이 하나 있어요. 현재 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아, 이런 관점도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가 네. 약간 서구 세력을 예, 대변해가지고 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듯이 예, 이 대만과 중국도 약간 그 미국과 중국의 약간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 그 생각의 그 전제가 네. 중국과 미국이 싸운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대리전이죠.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대리전이 아니에요. 아, 중국 입장에서는 목적이 타이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리전이 아니죠. 네. 그냥 내 전쟁이고. 아, 미국이 예. 아니구나. 예. 아. 근데 왜 자꾸 미국이 끼는 거야? 빠져. 아, 이런 입장이라니까요. 그렇구나. 예.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그 보통 이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가지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아, 물론 22세기나 23세기쯤 가면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목전에 네. 중국이 군사력도 안 되고 경제력도 안 되고 기술력도 안 되고 외교력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싸운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지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대만인데, 대만을 네. 우리나라 자기 영토로 편입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어. 원래 내 영토죠. 원래 내 영토네. 예. 그러니까 나는 너 도전할 것도 없고, 네. 탑원도 아니야. 그냥 내 영토를 가지고 가는 거야. 홍콩 같은 느낌처럼. 글쎄 네가 넘버원 탑 해, 맞아 네가 두목 맞아 해. 예. 내가 언제 뭐라고 하디? 뭐 이런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있네요. 예. 근데 걔네가 그럼 대만을 먹게 되면 예. 뭔가 엄청 세지는 건가요? 미국이 얘네가 대만을 가져가면 진짜 우리 미국 넘어서가지고 더 뭔가 위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간 거고요. 네. 당장 타이완이 중국 영토가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태평양에서 곧바로 중국의 무력과 대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대만까지 이렇게. 예.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그러면 중국과 이제 국경을 접하게 되는 게 되죠. 그러네. 대만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 내 영토까지 오기 전에 저기서 싸우고 싶으니까. 그러니군요. 그러니까 6.25 때 미군, 우리 연합군이 북한으로 밀고 올라갈 때 중국이 막 참전했잖아요. 왜냐?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우리 중국도 한번 손봐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도 막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만주에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왜 자기 국토에서 싸워요? 한반도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지.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저희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으니까 예. 지금 철저하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또 박사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중국 이제 경제 문제를 예. 한번 여쭙고 싶은데 네. 요즘에 그 디플레이션 네.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경기부양책을 써야 된다, 쓸 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중국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중국 굉장히 경제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네. 중국이 자칫하면 이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당초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중국이 지나치게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소위 그 제로 방역 정책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만하겠어라고 하니까 다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뭐 경제 활동이 되면은 지금 세계가 다 어려운데 그러면 중국이 우리 글로벌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리오프닝. 이렇게 김칫국을 마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중국 수출도 되고 뭐 경기 부양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좀 혜택을 받고 이러다가 네.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 네. 그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라고 부르는 게 이제 수출, 소비, 투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수출이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소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투자 못 하고 있고요. 되게 다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되는 게 별로 없는 상태예요. 중국 관광객들이 유럽도 안 보이고 한국도 안 보이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이유?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이유야 그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첫째로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그 중국의 수출 중에 상당 비중이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중국에 공장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가져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이지만 네. 중국 입장에서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뭐 중국 공장 폐쇄. 그러면 수출이 줄어드는 거죠. 중국 네. 입장에서. 그죠? 이전하고 막 그러는 거. 그렇죠. 이제 베트남으로 가. 그래서 베트남 보내면 수출 줄어들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중국 물건을 잘 사주는 나라들이 요즘은 서방 세계가 중국하고 각을 세우다 보니까 네. 이제 같은 값이면 중국 물건 말고 딴 데 거 사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도 줄고. 네. 이게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중국 기업들도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면 이거 안 팔리는 것 같아. 그럼 우리도 공장을 베트남에 만들자. 네. 그래서 중국 기업도 이제 제3세계로 가서 공장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에 해당되는 만큼 또 수출이 줄어들죠. 그럼 수출 주도를 내수 주도로 바꾼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내수 주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팬데믹 3년 동안에 네. 그 철저하게 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어요. 다 너무 제로로 폐쇄를 시켜버려가지고. 예, 음식점 하는 사람이 임대료는 1년치를 곧바로 다 내면서 장사는 하나도 못하고 망했는데 이 사람들 보고 돈 좀 써. 그러면 쓰겠어요? 또 하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그동안 그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부동산이 이제 더 이상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그 아파트를 주택담보와 주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딱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거꾸로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변했어요. 생돈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그렇죠. 어떻게 돈을 써요? 못 쓰죠. 소비 여력이 없어지는. 네, 마지막으로 투자는 민간 기업은 지금 뭐 물건 팔리지도 않고 수출도 안 되고 뭐 국내에서도 안 팔리는데 무슨 투자를 해서 뭐 설비 투자를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러면 막 인프라 투자를 여태까지 해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방정부의 누적 적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네. 이제 이자 내기도 힘든 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채권 발행이 어려워요. 네. 그리고 한계 효용이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여기 그 강이 있는데 다리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딱 놔, 지방정부가.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경제활동도 좋아지고 뭔가 효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그 옆에 다리 하나 더 지으면 2배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 투자를 해봐야 이제. 과잉이군요. 예. 고속도로 깔려고 보니까 더 깔 데도 없고. 네. 고속철도 깔려고 보니까 다 깔려있고. 네. 다리를 부셨다가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네. 예, 통행량도 없는데 터널 만들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거죠. 벌써 그 정도까지 간 거군요. 근데 이게 중국 경제가 맨날 터진다. 뭐, 그게 되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게 공산당이 결국 잘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잘 막았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문제가 그러니까 콜랩스, 완전히 무너져 내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지금 적절한 정책 방향을 못 찾고 있고 지금까지 써왔던 정책 수단이 잘 먹히지 않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만큼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기서 이제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중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천문학적이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자산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국유기업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유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네. 미국도 국유기업 비중이 크지 않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국유기업 비중이 굉장히 크죠. 네. 이 국유기업 자산이 아직은 네. 정부 부채보다는 많아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크고 심각하고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 맞습니다. 네. 저도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똑같은 규모의 부채가 우리 같은 사회에서 있는 거하고 중국에서 있는 거는 영향은 좀 틀리다. 네. 왜냐하면 중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정부 자산이 또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는데 지금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 1대1로 사업 그런 것도 지금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심각한가요?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물으면 네.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1대1로 프로젝트를 한 것들이 원래 의도했던 수익 타당성 이런 거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해당 국가들이 부채 상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 재정적 위기가 많이 오고 있고 근데 그것들을 대부분 중국 정부가 탕감해 주거나 네. 유예해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부담은 다시 중국 정부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 활로를 막 이렇게 뚜렷하게 찾고 있는 건 아니군요. 개선되고 있다거나.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좀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그 청년 실업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면 결국에 그 청년들이 뭐 이렇게 열정이 있으시니까 진보적인 생각으로 뭉쳐가지고 세력화돼서 공산당에 이렇게 좀 대항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너무 같습니다.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사회 체계로는 네.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 체계를 만들 만한 그런 세력도 없고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 애초에. 예.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고 하면은 또 그 기업 내부, 중국 내부에 아무튼 경제가 돌아가야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하는 건데 뚜렷하게 그런 게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중국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서 한국 경제도 지금 GDP가 되게 안 좋고 사상 최저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역대급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한국 경제도 힘든 이유가.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악화됐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렵다. 네. 중국 경제가 악화돼도 잘 나가는 나라도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따라서 망하고 있는 거는 중국 탓이라기보다는 중국의 경제 침체, 부진에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앞서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발언은 안 하지만 거의 미국 쪽으로 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현재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상 최악이다. 네. 한중 관계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좀 낫던 건가요? 박근혜 정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낫죠. 그때 가서 막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국 고위관리들이. 원래 그게 이제 국가 전승절 행사에 그때 당시 정치적 사건이 어땠었냐면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의 그 전승절 행사를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이며 미국이며 그 대부분의 국가 원수들이 다 참석을 안 했죠. 그래서 몇 나라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무슨 스탄 아프리카의 어디 요런 데 몇 군데에서만 참석을 했는데 그때 미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를 참석을 했죠. 그래서 그때 중국이 한국이 좋아 우리 형제 뭐 이제 이렇게 불렀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돌아가자마자 사드를 갖다 놓는 바람에 이건 뭐지? 이렇게 돼서 역시 쟤들은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변했죠. 그 중국에서 오래 계셨는데요.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해보면 뭐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우선 1차적으로 그 경제 발전이 많이 돼서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중국이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중국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이 없고 중국이 강대한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실 때 너무 미국에만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이러면 안 된다.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고, 네. 우리가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쟤는 중국 편 들라는 건가?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중국 편에 서서 미국과 싸운다든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상황을 현실에 좀 더 근접하게 심각성을 파악하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분석하고 논의해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 실제 우리 정책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움직임은 그런 그 준비와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래서 만일에 현재 상황에서 다른 변수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무리면 우리가 중국 편 들리?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네.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 혹시 타이완에 있는 그 TSMC 반도체 그거는 중국이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 타이완을 정복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또 아닌가요? 그것도 그러면 중국이 타이완 통일을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십 년 전에 중국이 아마 2020몇 년도가 되면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을 해서 고도 기술이 확보될 거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핵심이니까 TSMC를 있는 타이완을 먹으면은 미국을 넘어서서 원탑이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가는 거니까 또 그럴듯한 것 같고.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중국의 입장도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심플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그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대만이라는 중간에 그런 게 없어지면 바로 국경을 맞대게 되니까 해양을 맞대게 되니까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을까 또는 너무 과하게 한국 사회의 주류 의견과 다른 또는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몇 달 하다 보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정도로 받아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제 목소리가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서 기쁩니다. 한 번만 더 원래 주류 목소리는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한국 사회 주류 목소리는 이제 중국의 시대는 갔고 이제 우리가 미국과 함께 이념과 주체성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말 자체도 몇 달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증거를 대봐 이놈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당연히 미국 쪽에 서야지 이런 얘기가 많았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참전의 규모라는 게 뭐 마치 동티모르에 파병하듯이 그거보다 조금 크지 않겠어 뭐 이런 정도의 감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굉장히 우리의 영향이 클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것이고 우리 경제에 많은 피해가 갈 것이고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나갔어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감정을 투사를 하지 말고 있는 팩트가 실제 상황 팩트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우리가 냉정한 눈으로 하나씩 평가해 가면서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외교는 어떻게 가야 되겠고 뭐 국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네. 그건 그분들 몫일 것 같아요. 네. 그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산당 편드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네. 아니긴 하거든요. 네. 뭔가 되게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듯한 통찰과 진짜 딱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는 네.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행입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시청자님께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네. 현재 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기에 대한 그 경계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과격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이 비록 매우 적다 하더라도 발생하면 우리에게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좋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박사 중국 뉴스 해설의 이철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